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밥상머리 의학사의 최수정입니다. 오늘 박경영 교수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셨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흔쾌히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질환이죠. 치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연구 업적을 남기신 연구자들도 조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치매 관련 통계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뭐 치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이제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을 알려져 있죠. 그래서 75세 인구 이상 인구의 이제 5% 미만 치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이 1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85세 이상 되면 약 이제 20%가 치매를 겪고 95세 이상에서는 40% 이상이 치매를 앓게 된다.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73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9%라고 하고,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 수도 2021년에는 83만 명, 2024년에는 10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매 관련 비용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환자당 연평균 이제 비용이 2019년에는 1,400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될 예정인 이제 르케밀 같은 약물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맞나요, 교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네. 이제 우리가 체중당 10mg을 투여하게 돼 있으니까요.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더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제 환자도 많아질 예정이고 또 의료 비용도 천문학적인 이제 치매 역사에 대해서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레켐비라는 결국 약이 지금 저희가 약과 서로 협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저는 사실은 이러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약이 개발되는 모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수많았던 실패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쨌든 비싸지만 약이 론칭이 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동안에 이 약이 개발될 때까지 어떠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사실은 약 하나 개발될 때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감기약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하나, 그렇죠. 아스피린 하나는 그 밑에 개발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수많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신약이기도 하고 항체 면역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공정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비싸지만 향후에는 저렴하게 집에서 인슐린처럼 자가주사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경구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럼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2024년 11월 7일 날 다시 찍은 아밀로이드 펫이 이렇게 깨끗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무엇이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나? 이분은 사실 나이도 젊으시고 60대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 보면 이름 기억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니까 계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복잡한 계산 이런 게 잘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찍어 보니까 뇌가 이렇게 허옇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어떤 약물 투여를 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변하는 걸 보고, 야,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냐? 바로 이제 우리 내년부터 쓰게 될 레켐비라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는 지금까지 어떻게, 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왜 그 다음에 약을 쓰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가설은 첫 번째,
뇌의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기능,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인지도 나타내고 감정도 나타내고 그다음에 운동도 나타내게 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콜리너직 하이포세시스, 즉 콜린성 가설인데 아세틸콜린이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과 그 다음에 뭐 행동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걸 다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경 말단이고 요게 신경 말단에서 신호를 받는 다른 신경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세틸콜린의 이 수준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온다. 이게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요것도 요새 이제 신약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임상 연구 중인데 우리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세포 안에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신경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간의 신호를 잘 이 의사소통하게끔 딱 기찻길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찻길을 우리가 기찻길 보면 이렇게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에 해당하는 게 바로 타우입니다. 근데 이 타우의 단백질이 과인산화, 한마디로 우리 이과생들은 아는데 그 음기를 띤 그러한 인산기가 너무 많이 붙으면 얘네들이 나란히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다 휘게 되는 거예요. 선로가. 그러면서 어떠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면 영어 조금 아시는 분 영어가 나왔는데 타우 프로포게이션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뭐냐면 이 타우 단백질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경 말단에서 이게 서로 간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B라는 신경세포로 이게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신경세포가 망가진다라는 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우 단백질을 바로 아밀로이드거든요. 그 아밀로이드가 너무 쌓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싸지만 알츠하이머를 없애게 하는 그 약이 바로 이러한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 그것을 없애게 하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콜린성 가설, 그다음에 타우 가설, 아밀로이드 가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번 역사 설명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견하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설도 확인해야 되고 정말로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 이게 진짜 치매를 일으키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동물이나 세포 수준에서만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도 이게 진짜로 확인이 되는지를 그동안 1970년, 80년대부터 쭉 어떠한 생체 신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백질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이 타우 같은 단백질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고 각각의 스텝별로 모두 치료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개발된 약이 바로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도네페질, 항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입니다. 네. 이 생각보다 네. 그 히스토리가 좀 최근인 것 같아요. 1978년부터 76년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는 원래 알로이즈 알츠하이머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신데 한마디로 머리는 좋고 교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30대에 누굴 만나냐면 아주 돈 많은 미망인을 만납니다. 과거를 만나게 되면서 네. 한마디로 연구비를 얻게 된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랑 되게 알콩달콩 잘 살았대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자기 뒤를 봐줄게 이러면서 연구비를 팍팍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드디어 하고 싶어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할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한 돈을 대줘서 실험도 하게 되고 그때 당시 니슬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크라펠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생체 조직을 이렇게
이 염색해서 병리현상을 밝히는 그런 병리학자였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1906년도에 아밀로이 알츠하이머 병을 발표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정신의학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의과대학에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발령 받으러 임명장 가는 그 기차 안에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2달 만에 돌아가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병만 발견하시고 본인은 52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히스토리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뇌가 원래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요. 튼튼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요게 알츠하이머 뇌를 요렇게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에 점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정상적으로는 뇌의 피질하 구조가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보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런 식으로 빵꾸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왜 뻥 뚫렸냐? 이 뇌세포를 딱 띄어서 보면 노인반이라는 게 왕창 쌓여 있고 신경섬유 농축체라는 게 쌓여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로이즈 알츠하이머 박사예요. 네. 보시면 이 얼굴 이거 한 몇 살, 뭐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몇 살 정도로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나이 들어 나이가 보이죠. 들어 한 보이죠. 7, 80대로 보이는데 어거스트 D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고 51세입니다. 우리 의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시청 촉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환자를 볼 때 시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봐라. 근데 보면 얼굴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보다 이분이 더 늙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피부가 신경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생기는 멜라노마라는 흑색종이라는 암이 있는데요. 그게 신경으로 뇌로 잘 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귀에 귓볼의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가면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수정란에서 발달을 할 때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신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경과 피부가 외배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늙은 건 신경도 늙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네. 저희 한번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나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바로 니슬, 가우트, 크레펠린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37회 비엔나에서 열린 정신의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거스트 D라는 분인데 결국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예요. 65세 이전에 발병했던 알츠하이머 치매.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부검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왔다. 그게 이제 190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빡빡한 시기가 왔었어요. 자, 우리가 1900년대 초에 뭐가 있었죠? 우리 역사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공황이 있었고 1917년에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39년에 뭐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몇몇 선진국만 굉장히 잘 살고 50년 이후에는 어떠한 공산국가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조금 이념 분쟁이 있으면서 독일도 반땡이 우리나라도 반땡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치 이슈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병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즉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은 뇌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인데 우리가 뇌 노화를 겪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전쟁이나 기근,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츠하이머 병을 발견을 했지만 그 병에 대한 갭이 무려 70년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6년에 이 닥터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 PPT 좀 보여주세요. PPT 안 보여주시네요. 네. 여기 보면 이분이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분이 이렇게 똑같이 수염을 기르시고 1976년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콜린성 신경계가 굉장히
퇴화됐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가 환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세틸콜린을 좀 이렇게 이 밖에서 투여를 해야겠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러한 해입니다. 자, 1976년이고요. 예, 1976년이죠. 네. 두 번째, 동시에 아까 전에 타우 단백질 가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우 단백질은 이끄발이라는 인계 이끄발, 그다음에 닥터 이끄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이분은 인도계 이민자예요. 네네. 아, 파키스탄 이민자. 네. 근데 보시면 이분이 스웨덴 이분을 만나서 네. 두 분이 이제 연구원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가 코인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이분들은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를 2006년에 처음으로 해외 학회를 가봤는데, 그때 이분들이 막 타우 단백질에 대한 어떠한 병리 현상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타우가 과인산화돼서 한마디로 신경에 있는 잘된 기찻길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게 이제 그랬었는데, 이 인계라는 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타우 그러한 단백질이 나빠지는 거는 신경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감염이 되는 것처럼 퍼진다. 그래서 이게 1974년, 86년에 먼저 닥터 이크발이 타우 단백질 이상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타우가 퍼진다라는 건 인계와 이 닥터 이크발이 같이 부부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아, 우리 타우 단백질은, 사실은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경퇴행성 질환, 뭐 전두축두엽 치매, 파킨슨 치매 이런 데도 다 타우 단백질이 있고요. 그러한 타우 단백질의 이상을 우리가 막아야겠다라는 게 해서, 그때부터 타우의 그러한 타우 단백질을 없애는 항체를 개발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퍼지는 걸 뭐 막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끄발은 살아 계신데, 닥터 이끄발은 이 인계는 벌써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2012년에. 그래서 근데 감수 분열을 할 때 잘못돼서 세 개로 분열을 하면, 옛날 말로 우리가 몽골리안이라고 해서 뭐 얼굴이 몽골 사람처럼 되는 그러한 유전적 질환이, 선천적 질환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장질환, 같은 얼굴, 그 다음에 빠른 노화,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너무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굉장히 초기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사시지 못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까지 나오기 전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뇌에 아밀로이드가 잔뜩 쌓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랑 다운 증후군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기는데 왜 생기냐? 즉, 우리 교수님도 생기고 저도 아밀로이드가 다 있어요. 네네. 없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저희 정상적으로 막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혈관이랑 막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APP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제대로 잘리면 뇌에 안 쌓이는데, 약간만 길게 쌓이면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아밀로이드를 형성한다는 걸 1985년에 이 두 과학자가 발견을 하면서, 아, 우리가 만약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알츠하이머가 생기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하려면 이 APP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러한 분해 요소를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짧은 단백질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생성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초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4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단히 역사적인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되죠. 나는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로 여러분들한테 사라지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병에 결코 지지 않겠다 하면서, 그분이 사제와 그 다음에 매칭 펀드로 정부의 돈을 대서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맞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의
그러한 결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본인이 사실은 정치인인데 본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오픈하기가 쉬웠을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러커드슨 같은 유명한 배우도 본인이 에이즈라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HIV 바이러스가 돼도 없어지진 않지만 약을 적절하게 드시면 절대로 면역 결핍 상태가 돼서 프레디 머큐리 같이 그렇게 죽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처칠, 처칠. 스탈린에 의해서 남과 북의 38선이 그어진 네. 그런 건데 원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혈압이 굉장히 높았었대요. 근데 그 혈압이 높은 게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국 사람은 몰랐는데 그때 당시 스탈린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혈압이 결국은 우리 어떠한 소련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좋은 술을 막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얄타 회담 당시에 그분의 혈압이 무려 2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결정이 하기가 안 네. 되고 오히려 스탈린 위주로 분단이 된 게 벌써 우리나라 80년 분단 역사의 시작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제 보면 83년에서 92년까지 존 하디, 그 다음에 아까 데니스 셀코 아주 똑똑하게 생기셨죠. 그 다음에 알소비라는 분이 각각 여러 이제 이 뭐 아밀로이드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는 처음에 정상적인 단백질인데 원래는 짧은 단백질은 80%, 나쁜 단백질,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20%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80대 20으로 만들어지는 게 역전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일어난다.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하디경하고 이분은 결국은 영국에서 자귀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과학자한테 돈이나 어떠한 연구시설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귀족을 선사했습니다. 왕이. 제가 되게 지금도 되게 감명 깊은 게요. 2006년에 처음으로 해외 학회를 갔습니다. 그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 알츠하이머 이러한 학회가 열렸는데 그때 학회에 누가 3일 연속 참석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네. 스페인의 소피아 왕비가 3일 연속 오셨습니다. 사실은 왕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비가 그렇게 학회에 참석한다는 건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고 그러면서 또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되게 좋은 약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약 개발에 굉장히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존 하디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데니스 셀코가 우리가 APP 프로테인, 즉 APP 단백질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수업도 동시에 그러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1983년부터 92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좋은 논문이 나오면서 우리가 아밀로이드를 집중해서 공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유전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외래도 어저께 제가 외래를 봤더니 본인이 유전자가 아포2 입실론 4를 가졌대요. 그러면서 모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당신은 치매가 될 거니까 막 주사를 맞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포이 4가 물론 위험한 유전자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가 아포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혈관벽을 제대로 형성하게끔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아포라는 단백질이거든요. 아포리포프로테인, 아포지인지 단백질이라로 부르는데 그거를 형성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2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숫자 2, 3, 4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와 3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4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게 1993년 알렌 로지스와 그 다음에 스트릿 매트매터라는 이 미국 과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주이시면서 독일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두 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밝혀내면서 여러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쭉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있으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측하는 지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포이 그러면 4를 가진 사람이 다 치매가 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포이 4를 가진 분들도 나중에는 노력을 하면 아포이 4가 발병 안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요새 얘기하는 네. 비약물적 치료, 뭐 핑거스터디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슈퍼브레인이라든지 그런 연구에 근거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아포이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제 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고 네. 두 개가 다 있으면 10배라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네. 그게 맞을까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 아포이 4를 가지게 되면 한마디로 아밀로이드가 더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들이 혈관벽을 형성하는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혈관에 비정상적인 4라는 게 있으면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관상동맥, 심장질환하고 그 다음에 뇌질환의 뇌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도 뇌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내지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포이 4라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기능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쓰레기도 잘 밖으로 배출이 될 텐데 혈관벽 자체도 이게 약간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4배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라서 8배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4사를 가진 분들은 20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중요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환자 중에 아포이 4사를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전체 어떻게 해야 인구의 되나요? 10%가 4사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10%나 되나요? 네네. 그리고 아포이 4를 하나 가지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녀는 반드시 엄마나 아버지 걸 받았으니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유전자 검사하는 거는 또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성인이 됐을 때 아포이 4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더 열심히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비약물적 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이 4나 4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바로 신경과 진료를 보는 게 보시긴 좋을까요?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포이 4사는 아밀로이드가 안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젊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한 50대 초반에 오셨던 분들은 한 10년간 문제가 없다가 요번에 이제 추적 관찰을 PET를 해보니까 아밀로이드가 쌓였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레캠비라는 약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아밀로이드 쌓인 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뇌세포가 많이 망가졌을 때 쓰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 아밀로이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특정 인지 기능 점수가 어느 정도 상한선 이상이 돼야 이 약을 투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싼 약을 투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맞기 어려운 약을 투여하게 되는 건 그만큼 약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기대하려면 아주 정확한 환자군을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포이 4사를 가진 분들이 내가 알츠하이머 병리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두 번째 유전자가 APP, PS1, PS2 유전자입니다. 각각 이렇게 존 하디 이분이 귀족 자귀를 받을 만하죠.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슨 고트라는 분, 그 다음에 탄지, 그 다음에 힐소비라는 분들이 각각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APP라는 게 아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잘못 잘라지면 길게 잘라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단백질 자체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알츠하이머가 많이 생기는 거고 PS1, PS2는 뭐냐면 우리가 이 APP 단백질을 자르는 분해 요소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PS1이라는 곳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거나 PS2라는 곳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한마디로 긴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초기에 치매를 일으키는데 무려 20대.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PS1 뮤테이션, 유전자 변이에 의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네, 손예진 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쭉 보시면요. 아마 이 감독이랑 각본 쓰시는 분이 굉장히 신경과 의사한테 자문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초기 증상, 그 다음에 20대 엄마가 빨리 치매로 돌아가셨다 이런 게 그 영화 안에 잘 들어있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러한 걸 진짜 초록이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 치매를 나타내는 게 이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전체 알츠하이머의 1% 미만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뭐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즉 PS1이나 PS2 분해 요소를 좀 조절하면 그만큼 긴 나쁜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러한 기초 유전자 발견도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은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은 일본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일본 약이고요. 일본에서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페이턴시가 풀렸지만 무려 1986년에 이 이하라 야스오라는 사람이 데니스 셀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저러한 환자를 발견했는데 나 도저히 이 환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해서 디스커션이 시작이 되고 이분이 한 2년 정도 그 연구실에 가서 막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하라 야스오 씨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맞아. 가족형 알츠하이머 치매야. 그리고 PS1 유전자 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 단백질이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타우 단백질이다. 이렇게 노선이 갈라진 거예요. 데니스 셀코라는 사람은 아밀로이드를 없애야 된다. 네. 면역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하라 야스오 씨는 타우 단백질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아밀로이드 치료제는 우리가 나왔는데 항체 치료제가 타우가 애매합니다. 아직도 이제 상용화된 건 없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우 단백질 이상은 단순한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을 잘 KTX급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선로를 담당하는 게 타우 단백질이라서 그걸 너무 과다하게 조절하면 정상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개발을 완료하고 완성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개발 중에 있어요. 이 이하라 야소 분이 네. 의사셨나요? 네, 의사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기는 연구를 하는데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심했겠죠. 거기 이제 우리는 좀 많이 바뀌어서 실력 좋으면 이게 주니어 스텝이 추천하면 새로운 교수님들 초빙하고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일본은 교수 발령에 있는 게 우리 뭐 학장이나 총장이 아니라 각각 과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라 야스오 이 박사님은 본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너무 연구하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윗선생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환자나 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갔던 게 이렇게 약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눈물이 영광으로 돼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모든 역사책에 나오고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에 관심을 가진 게 19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역사하에서 우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떠냐? 한국은 이 네 분을 빼놓고는 치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치매에 바하, 모차르트, 네, 베토벤,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한설희 교수님이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을 신경과 교육과정 안에
넣게 된 게 이제 1990년대 말입니다. 이분이 아, 네. 1992년에 어딜 갔냐면 92년부터 94년까지 알렌 로지스 연구실에 갔어요. 알렌 로지스가 아까 누구였냐면 아포이4를 아, 네. 발견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랩에 있으면서 보시면 아포이 유전자에 따라서 그러한 신경세포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타우 단백질에 대한 가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 아포이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를 파괴시킨다.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레지던트 할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80세 어르신 오면 초고령 떴다고 막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건 사실은 저는 전공의 과정 때는 거의 환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에서 약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2003년, 그렇죠. 4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응급실에서 뭐 아니면 어떤 이상 증세 있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조현병에 쓰는 약들만 쓰고 그냥 환자 돌려보내고 이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셔서 1997년에 치매 연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충북대에 계시면서 치매 연구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동현 선생님이 UCSF라는 곳에 연수를 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이 삼성병원 각각 건대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게 되시고 동시에 이재용 교수님, 김사현 교수님이 각각 아산병원, 분당서울대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발견하면서 저희도 일본보다는 한 8년 정도 늦었지만 꽤 일찍 1994년부터 치매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돼서요. 사실 되게 놀라운 게 한국은 옛날에 2000년대 초반만 갔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쵸. 그다음에 이런 좋은 약들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수주를 받을 때 한국은 못 믿겠다. 너희는 연구 결과 못 믿겠다 해서 아예 안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요. 제가 이러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아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모든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치매에 관련된 신약에 대한 어떠한 임상 연구라든지 이런 디스커션, 그 다음에 이 교수님들에 대한 의견을 이젠 저희한테 물어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저희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물론 K-팝의 위상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학의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이제 이러한 걸 이렇게 운반하면서 화학 구조식도 공부를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1983년에 도네페질의 구성 아주 기본 성분이 되는 비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층층시야 굉장히 유리 천장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졸이니까 약대 박사급인 그러한 연구실 실장한테 쫓겨납니다. 네. 쫓겨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 에자이에서 이분을 한마디로 혼자서 있는 인사부, 그러니까 인사부인데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쫓겨났는데 네. 이분이 너무 놀라운 게 아리셉트가 성공하고 나서 다시 이분이 연구실로 실장 복귀를 하거든요. 그게 네. 무려 몇 년이 한 6년 넘게 걸렸는데 세상에 그렇게 좌천이 돼서 지방으로 돌던 분이 그래도 다시 정년까지 이 에자이에서 근무를 하고 왜냐하면 스카웃도 엄청 제의가 많았대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정년을 하고 자기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도 역시 우리가 약물 되기 전에 그 전 단계 약물을 시드 드럭이라고 해요. 이 시드 드럭을 개발하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와우네요, 진짜. 네. 네,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네.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네. 아마 그만 이제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할까봐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질문 더 답변을 달고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태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데 혹시 약을 드셔도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슬라이드엔 넣지 않았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당뇨병을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합니다. 1형 당뇨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소아 당뇨를 얘기하고요. 2형 당뇨는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당이 생기는 2형 당뇨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라고 하냐면 제3 당뇨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당뇨 자체가 알츠하이머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세포의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세포를 이렇게 당으로 이렇게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 쌓이는 노폐물이 아까 아밀로이드 같은 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코팅막이 되면서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를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은, 당뇨 고혈압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뇌의 뇌혈관이 굉장히 동맥경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를 밖으로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혈관 저항성에 의해서. 그래서 확률이 높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네.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약을 잘 드시고 혈압 뭐 운동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유지하시면 카네맘이라고 하는 성분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거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알츠하이머 치매거나 또는 나 건강검진 했는데 아포이 4라는 유전자,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경과 또는 정신과 또는 각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과의 전문 선생님을 만나시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내용을 네. 너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오늘 그 한양대학교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님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다 설명 못하셨던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올까봐요. 지금 뭐 질문 네.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유튜브 렉이 걸려가지고 답변 확인을 아, 못했다는데 네네. 오영도님, 예, 그러니까 네. 양측 동맥경화가 경동맥이 있는 게 여긴데요. 그 경동맥이 뇌에 있는 뇌로 가는 혈관의 상수도관이니까 동맥경화가 있고 두꺼워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 안쪽 혈관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 엄마가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뇌 혈관을 찍는 영상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오영도님께서 계시는 열공성 경색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따라서 약을 드셔야 되는 병변일 수도 있으니까 신경과 선생님을 꼭 한번 찾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영도님 잘 이번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의학의 역사, 네. 박상머리 의학사 네. 치매 편은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